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역학 및 질병관리 파트 3장을 할 겁니다. 파트 3장을 보면은 역학, 그리고 감염병 관리,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기생충 질환 관리, 이렇게 네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챕터로 이루어진 역학 및 질병관리 첫 시간인 역학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학습을 하겠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와 변천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라보에서 기원한 것으로, 에피라는 것은 무엇무엇의 가난이란 뜻이 되고, DEM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people이나 population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로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데미올로지 이렇게 역학이라고 쓰고 있죠. 본래 그 의미는 인간 집단에서의 그 감염병에 관하여 연구한 학문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학은 감염병이 창궐했던 시대를 이제 예방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개발되어 온 학문입니다. 이러한 그 개념을 종합 정리해서 보면, 역할의 이제 포괄적인 그 정의를 보면 역학이란 인간 집단에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질병의 분포를 관찰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고, 그 질병의 관리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이고 학문이다. 그래서 질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종 질병의 어떤 상해라든가 사망, 그리고 생리적 이상 상태 등 광범위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질병 발생 원인의 규명을 보면은 우리가 질병 발생 원인은 찾아내는 거, 유행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그 원인 규명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는 질병의 그 자연사에 관한 기술적 역할이 또 있습니다. 어느 질병이든 간에 한 질병을 완전하게 그 이해하려면 그 질병과 관련해서 의학적인 처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감수성이 있는 시기, 또 증상이 나타나기 전의 시기, 또 증상이 나타난 시기, 또 후유증이 남는 시기,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그 시기까지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내는 그 인간의 그 질병의 자연사, 이런 그 단계를 우리가 관찰 기술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역학 조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 수준과 질병 양상에 관한 기술적인 역할도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질병 발생의 그 유행의 감시 역할도 하고 있다. 질병의 그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려면은 질병의 이행 상태를 감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감시 역할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임상 분야에서 활용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역학과 임상의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임상에서의 어떤 질병을 진단하고 또 처치하고 예후 및 그 환자에 대한 충고 등을 역학에서 이렇게 얻은 그 각종 지식이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연구 전략의 그 개발을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원인 결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하는데 그 공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건사업의 평가나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래서 그 큰 역할 중에 그 역학의 역할은 보건사업의 필요도를 측정 평가하고 새로 도입될 사업계획 및 설계에 관한 평가도 하고,
또 사업 진행과 그 효율성에 관한 평가도 하고 실제 그 사업에서 얻은 효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역학의 기본 요인을 보면은 병인이라고 있어요. 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 데 필수 요소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 병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영양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뭐 물리적 요인, 또 화학적 요인, 그 다음에 정신적, 사회 환경적 요인 이렇게 이제 6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이 영양학적 요인은 단백질이나 이런 비타민 뭐 이런 것들 결핍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생물학적 요인이라는 거는 이제 감염병의 병원체로서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기생충, 곰팡이 등 미생물이 속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것은 뭐 외상이라든가 열에 의한 화상, 동상 뭐 이런 것들, 전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요인은 독극물, 피부, 점막 같은데 청산가스, 뭐 독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 이런 폐 장애를 유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요인인데 신경성 두통이라든가 기능성 소화불량 우리 그런 거 많이 앓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료하면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뭐 위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바로 이것이 이제 신경성 스트레스 뭐 기능성 소화불량 뭐 이런 얘기들로 질병을 분류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환경적 요인인데 이런 거는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가 공해 또 직업병 뭐 식품에 의해서 일어난 축진독 같은 거 또 의료 행위의 어떤 부작용 이런 그 외인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신경정신 질환 등이 사회 환경적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숙주 부분을 보겠습니다. 숙주라는 것은 같은 조건의 병인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숙주의 그 상태에 따라서 숙주의 상태에 따라서 질병 발생 양상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숙주의 요소를 보면은 인간의 특성, 뭐 성이라든가 연령, 인종, 또 신체적 특성, 해부학적 구조라든가 숙주의 그 생리적인 변화에 따라서 사춘기 때 틀리고 뭐 아기 때 틀리고 임신 중에 틀리고 뭐 이러잖아요. 또 건강 영양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또 세 번째는 정신적 특성이라고 해서 우리 숙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뇌하수체에 호르몬을 분비를 일어나게 해서 오한이라든가 임신, 자극물질, 주위 환경 이럴 때 그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경적인 요인인데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 물리적 환경이 있는데 뭐 지형이나 지질, 지후, 기후, 뭐 주거 환경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환경이 지배되어 있고 또 생물학적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전파 발생과 관계 있는 그 주위의 동식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 환경을 보면은 인구의 그 밀도와 분포 뭐 서울 같은 경우 또 시골 같은 경우 어떤 그 인구의 분포에 따라서 그 전염력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교육 정도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그 질병에 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발생 및 그 유행의 생태학적 그 개념을 보면은 이렇게 도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역학적 삼각형 모형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병인과 숙주와 환경 요 세 가지를 갖다가 3대 요소다, 세 가지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 요인 중 어느 한 가지 요인이라도 변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또 평형이 깨지게 되면은 바로 질병 또는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수레바퀴 모형이라고도 있어요. 수레바퀴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심은 이제 그 숙주가 되는데 이 숙주를 중심으로 해서 내적인 것은 유전적 요인이고
외부적인 것은 환경적 요인인데 그 환경적 요인은 바로 물리화학적 환경이라든가 또는 생물학적 환경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원인망 모형이라고 있는데 원인망 모형이다. 이 원인망 모형은 결과가 단지 하나의 독립된 원인에 의해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선행된 어떤 그 요인과 이러한 간접 요인이 다시 또 선행된 직간접 요인하고 연결되어서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이 심근경색증 같은 비감염성 질환 발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도표를 보면 심근경색증의 그 원인망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그 단식에 대한 그 대사적응이라든가 사회적인 압박 부분 또 산업 사회로 가면서 생기는 압박, 유전적 요인 뭐 이런 것들이 뭐 흡연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뭐 운동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고 이런 것이 단절이 되게 되면 바로 심근경색증과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다음은 역학조사 방법 중에 기술 역학을 한번 볼게요. 역학적인 그 실제 조사 방법으로는 관찰적 연구하고 실험적 연구 이렇게 있어요. 기술 역학은 관찰적 그 조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기술 역학적 방법을 보면은 기술 역학이라고 있습니다. 기술 역학은 인적 특성, 연령이라든가 인종 이런 사회 경제적 상태, 그 다음에 지역적 특성, 국가나 어떤 지역사회의 특성, 시간적 특성, 토착이냐, 뭐 유행성이냐, 추세 이런 변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설의 설정을 보면은 역학적 조사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 역학에서 얻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분석을 우리가 해서 질병의 발생이라든가 이런 게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기초로 해서 기술 역학적 조사를 이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일련의 연구를 우리가 조사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환의 그 그림 양상 모형도를 보면은 첫 번째로 기술 역학적 자료 조사를 수집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런 분석 역학적 조사를 이제 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기술적 조사와 가설 검증을 하는 이것이 이제 역학적 환조사의 그 모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 설정의 기본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치법, 가설의 한 요인이 기술적 관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과 연관성이나 공통점이 보일 때 그 요인을 가설로 설정하는 방법이 일치법이고 상위법은 두 개의 다른 사항 간의 그 질병 차이, 분포 차이가 현저한 경우 또 어떤 가설적인 요인 그 A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반해서 B에서는 그것이 그 결여 또는 희소할 때 그 요인이 질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가정하는 그런 방법이고 동시 변화에 의한 방법은 한 질병의 빈도의 변화에 병행해서 어떤 가설적인 요인의 빈도 또는 강도가 변화가 될 때 이것을 가정하는 방법. 또 유사법은 어떤 질병의 분포 양상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질병의 분포 양상과 상당히 그 유사할 때 이렇게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분석 역학 부분은 단면 조사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단면 조사 연구는 일정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한 시점 또는 기간 내에 어떤 질병 또는 어떤 상태의 유무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 인구 집단의 개개 구성 요원이 갖고 있는 각종 그 속성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단면 조사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교적 단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 또 비용이 저렴하고 일반화 쉬운 것이 이제 장점이다. 하지만 이제 단점도 있죠. 단점은 일정 시점에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질병 발생과 질병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인이라든가 속성과의 그 시간적 선후 관계를 규명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고, 복잡 요인 중에서 원인 요인만을 찾아내는 게 좀 어렵고, 또 대상 인구 집단이 비교적 커야 되고, 또 빈도가 낮은 질병이나 이런 이완 기간이 짧은 급성 감염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이제 단점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하고 대조군의 연구인데요. 환자 대조군 연구에 있어서는 어떤 질병에 이완된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환자군을 선택하고 건강한 대조군을 선정해서 그 가설된 위험 요인을 과거에 갖고 있었는지, 또는 위험 요인에 폭로가 되어 있었는지, 이런 여부를 비교 검토해서 질병 발생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환자를 선택할 때는 첫째 이제 한 지역사회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느 시점이나 일정 기간 발생된 모든 환자 또는 그 대표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환자군과 대조군을 선택할 때는 이를 지역사회 환자 대조군 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조군의 선택이 있는데, 이 대조군의 선택에 있어서는 대조군이 선정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비교성이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두 그룹 간 연령이나 성, 인종, 경제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야지만 그 대조군의 그 적절한 표현이 선택이 돼서 사람의 편견을 줄이고 대조군을 선택할 때 표본 추출법, 짝짓기법 이런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고 희귀질환 질병 조사하는 데 적절하고, 이런 게 이제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환자의 기억력이 정확치 않으면 착오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죠. 다음은 이제 코호트 연구인데, 이 코호트 연구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인구 집단이라는 것이 이제 그 코호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간에 출생한 사람의 그 집단은 출생 코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시간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 요거는 질병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짐작되는 어떤 요소를 가진 인구 집단과 같지 않은 인구 집단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양 그룹 간의 질병의 발생률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코호트 연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한 미래의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므로 비교 위험도와 귀속 위험도를 직접 측정할 수가 있고요. 속성이나 요인에 편견이 들어가는 일이 적고, 또 부수적으로 다른 질환과의 관계를 또 알 수 있고, 시간적 선후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단점으로는 질병 분류를 착오할 수가 있고, 오랜 기간 건 관찰이에요. 10년 정도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 하다 보면 대상자가 중도에 또 탈락돼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질병 발생의 그 위험도의 측정을 하는 방법을 보면은 비교 위험도, 귀속 위험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교 위험도의 그 측정은 질병 발생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거나 폭로된 그룹에서 질병 발생률을 그 폭로되지 않은 그룹의 질병 발생률로 나누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역시 이제 귀속 위험도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위험 요인에 의해서 초래되는 결과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단검사의 타당성, 검사의 정확성과 평가, 요거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단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타당성, 즉 검사의 정확성 평가는 뭘로 하느냐,
첫째 민감도예요. 감성이 있냐 없냐, 센시티비하냐. 실제 병이 있는 사람을 어떤 진단검사법으로 검사를 하면 병이 있다고 판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민감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가 키트를 많이 쓰잖아요. 코로나19 하는 데 있어서. 그럼 그 민감도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게 정확성이 얼마나 있냐 이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코로나19라고 확진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민감도 감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특이도인데요. 특이성이라고도 하죠. 스페이시피시티라고도 하는데, 이 병이 없는 사람을 병이 없다고 판정할 수 있는 능력, 확률, 이걸 또 얘기하는 거죠. 특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측도, 양성이라고 판정된 사람 중 정말 양성일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음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중에 실제 병이 아닐 확률이 그럼 얼마나 되느냐. 이 예측도고. 의양성, 위양성이라고도 하거든요. false positive라고. 실제 병이 없음에도 검사를 하면 양성으로 나타나는 false positive로, 이런 확률은 또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진단검사의 정확성 평가하는 데 쓰여지는 척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역학 부분입니다. 실험역학은 임상 실험이 있고 또 지역적 실험이 있고 두 가지를 있는데, 임상 실험을 먼저 보면은 가장 널리 쓰이는 연구 방법으로 이제 백신 효과 측정이죠. 그래서 임상 실험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질병관리청에서 식품의약청에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그 치료약품이라든가 처치 방법, 그 효과 효능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이제 역학에서는 2차 예방 효과의 측정 등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사용해온 그런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실험은 최근 이제 역학적인 연구 결과로 어떤 질병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위험 요인들이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이런 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규명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 1차 예방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그런 연구로 많이 이제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론역학인데요. 이론역학이라는 것은 질병 발생 양상에 관한 모델과 유행 현상을 수리적으로 분석해서 이론적으로 유행 법칙이나 현상을 수식하고 실제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이제 그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그 질병의 발생이나 유행 양상을 파악하는 데 이제 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작전역학이라고 있어요. 옴난에 개발한 것으로 보건 서비스를 포함하는 그 지역사회 서비스의 운영에 관해서 개통적 연구를 통해서 이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역학인데, 이 역학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건 사업의 효과를 그들의 목적 성취를 근거로 평가하는 것이고, 사업 운영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거고, 투입된 예산이나 경비, 노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됐는지 연구하는 거고,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작전 역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학조사 연구를 한 그 과거사를 보면 콜레라 역학조사를 이제 해서 콜레라의 2차 유행을 관찰하고 어떤 사실을 발견해냈는데, 존 스노가 했어요. 즉 콜레라는 인간의 상호 왕래를 통해서 전파되더라.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또 밀접 접촉한 사람들 사이에 발병자가 생기더라. 또 빈곤과 군집생활을 하는 그런 데서 특히 오물이 관련돼 있더라. 또 임상적 병리학적으로 위장관을 침범하는 그런 질병이더라.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해서 알아낸 거죠. 또 폐암 역학 조사도 있습니다. 돌이라는 그 학자가 이번엔 그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과거 흡연력을 조사를 해보고 비폐암 환자하고 대조해서 보니까 흡연 관계가 입증되더라. 이래서 흡연은 폐암 발생과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더라. 또 흡연의 비교 위험도는 9.3으로 상당히 크더라. 또 용량 반응 관계가 성립되더라. 이런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역학조사적으로 이제 입증을 해낸 거죠.
콜드버거는 펠라그라라는 역학조사를 또 했는데 역시 이 펠라그라는 영양의 그 결핍 질환이다. 이것을 이제 발견해낸 거예요. 과거에는 뭐 질병이라 세균이 관여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고 주장을 했었지만 동물성 단백질인 에포틴, 니코틴산의 결핍이 바로 펠라그라의 원인임을 증명해낸 것이 이제 특이한 일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그 역학조사에 대한 그런 그 연구 사례까지 우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3장, 파트 3장의 첫 챕터인 역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였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